그녀는 그곳에 있어선 안 되었지만 재벌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정부의 딸이 그와 마루를 함께 썼고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자선 갈라의 부유함으로 진동하는 대저택에서 재벌인 아버지는 갇힌 채 세 층 위에 있는 아픈 아들이 유아용 카메라로 심하게 떠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인 소녀는 난방이 고장난 방에 홀로 있다. 유급으로 고용된 전문 간병인은 위험을 무시하고 그를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가 그림자 속을 움직이고 있다. 가정부의 딸, 10살 소희는 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제 절박한 소리를 따라간 그녀는 한 생명을 구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선택을 하려 한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고장난 온도 조절기가 두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휴대폰에 거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응시했다. 왜 그의 아들 도윤이가 가정부의 딸과 함께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일까? 자선 갈라의 음악이 박 대표 저택의 대리석 바닥을 통해 진동했다. 아래층에서는 수백 명의 서울 최고 부자들이 어울려 샴페인을 마시며 예술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박민재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후원하는 지역 아동병원을 위한 것이었다. 박 대표 자신은 웅장한 계단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턱시도는 완벽했고 그의 미소는 훈련되어 있었다. 그는 한 국회의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금융계 임원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지독히도 깊이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이 행사를 싫어했다. 그것들은 그의 삶에서 필요한 기능이자 부의 연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부금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동쪽 별차의 세 층 위, 그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 도윤이는 8살이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작고 조용한 소년이었으며 2주 전 그를 입원시켰던 심한 폐렴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그는 허약했고 3년 전 떠난 박 대표의 아내는 보안 직원, 전문 과외교사,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유머로 채우려 노력하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잠시 도피를 허락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아용 카메라 아이콘을 눌렀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화면은 선명했다. 도윤이는 침대에 있었지만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심하게 떨고 있었다. 값비싼 오리털 이불이 허리까지 덮여 있었다. 그는 작고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어디 있지? 박 대표는 중얼거렸다. 그는 복도 카메라로 화면을 넘겼다. 아무것도 없어. 그는 유모에 연결된 방피들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도윤이 방으로 다시 화면을 돌렸다. 밤근무 유모인 윤미숙 씨가 부산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50대의 엄격한 여성으로 높은 추천을 받았고 고액을 받았다. 박 대표는 작은 화면으로 윤 씨가 침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정함이 아닌 사무적인 효율성으로 도윤이의 이마를 만졌다. 도윤이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카메라 마이크가 잡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벽으로 걸어가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톡톡 쳤다. 디스플레이가 잠시 10분 뒤 쉽게 기르기를 깜박이더니 꺼졌다. 그녀는 다시 톡톡 쳤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도윤이의 턱까지 끌어올리고 머리를 2번 토닥인 후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방을 나갔다. 박민재는 숨을 멈췄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동쪽 별채의 온도 조절기는 며칠 동안 오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 박지선에게 즉시 고치라고 말했었다. 분명히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허약한 건강을 맡은 윤 씨는 방치된 채 빠르게 냉장고가 되어가는 방에 아픈 아이를 방금 내버려 둔 것이다. 그는 달려가고 싶었다. 계단을 전력 질주하여 그 여자를 당장 해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갇혀 있었다. 도지사가 손을 내밀고 넓은 정치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재벌 박민재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고 떨고 있는 아들의 이미지가 눈 뒤에서 타오르는 듯 했다. 아래층 밝게 조명되고 습한 지하 주방의 혼돈 속에서 김혜진은 은쟁반 위에 파슬리 조각을 닦아냈다. 그녀는 총괄 가정부였지만 오늘 밤은 비상 케이터링 감독관 역할도 하고 있었다. 박 대표의 여동생이 고용한 대행사는 서버가 2명 부족했다. 쟁반 지금 내보내세요. 혜진은 목소리를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명령했다. 박 대표님께서 연어 퍼프를 순환시키길 원하십니다. 주방, 바로 옆에 작고 건조한 식료품 저장실에는 10살 김소희가 뒤집힌 양동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낡은 비밀의 화원 책을 읽고 있었다. 소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었지만 베이비시터가 갑작스러운 가족 비상사태로 막판에 취소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호러머니 혜진은 딸을 직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너는 여기 있어, 소희. 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시했다. 이 방을 나가지 마. 소리를 내지 마. 박 부인, 아니, 혜진은 스스로를 정정했다. 박 이사님께 들키면 엄마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알겠니? 네, 엄마. 소희는 속삭였다. 소희는 경계를 이해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것들로 정의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 유리와 돌의 궁정과는 세상이 다른 도시 반대편의 작은 반지하에 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투명해지는 법, 청소를 하는 사람이지 청소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조용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소희는 또 다른 유산을 지니고 있었다. 책 옆 그녀의 배낭 속에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남자의 작은 액자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분은 그녀의 증조할아버지 마이클 헤이스 사병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소희는 조용하고 작았지만 그 용기의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빛처럼 마음속에 간직했다. 1시간이 지났다. 주방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소희는 목이 말랐다. 어머니가 싸준 작은 주스 상자를 이미 마셨다. 저장실은 후텁지근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했다. 그녀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서비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화장실 가야 해요. 혜진은 당황해 보였다. 직원 화장실에는 3명의 웨이터가 줄 서 있었다. 오, 소희, 알겠어. 잘 들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희의 어깨를 잡았다. 서비스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 메인 계단 말고 서비스 계단이야. 오른쪽으로 돌아. 리넨장 옆에 작은 손님용 화장실이 있어. 우리가 청소하는 곳이야. 파티 손님들은 아무도 그곳에 없을 거야. 빨리 다녀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바로 돌아와. 네, 엄마. 소희는 좁은 계단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운동화가 콘크리트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게 빠르게 계단을 올랐다. 2층은 다른 세상이었다. 주방의 광란적인 에너지는 사라졌다. 이곳은 고요했고 공기는 정지되어 차가웠다. 두꺼운 카펫이 그녀의 발걸음을 흡수했다. 갈라의 음악은 단지 먼 운궁거림일 뿐이었다. 그녀는 혜진이 설명한 복도를 찾았다. 그녀는 웅장하게 닫힌 문들, 서재, 응접실, 박 대표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그녀가 손님용 화장실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울음소리는 아니었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날카롭고 절박한 이빨 부딪히는 소리. 소희는 멈춰 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크게 울렸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바로 돌아와. 하지만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나온 소리가 더 컸다. 아무도 뒤에 남기지 마. 그녀는 소리를 따라갔다. 그것은 복도 끝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살짝 밀었다. 방은 거대하고 어둡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작은 소년이 거대한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너무 심하게 떨어서 침대 전체가 덜컹거리는 것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에서 비추는 달빛에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입술은 무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이 아이가 엄마가 가끔 언급했던 항상 아픈 아이, 도윤이인가 보네. 안녕. 소희는 속삭였다. 도윤이는 눈을 떴다. 그는 너무 추워서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응시했고 그의 호흡은 얕았다. 난방이 항상 하루 눕는 통풍 잘 되는 반지하에서 자란 소희는 이런 종류의 추위를 알았다. 이것은 위험한 추위였다. 그녀는 벽으로 달려가 온도 조절기를 보았다. 화면은 검었고 꺼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로 다시 돌아보았다. 이불은 두꺼웠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단일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소희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실하게 알았다. 추운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절대 침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풍에서 멀리 떨어진 바닥이었다. 우리는 당신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권위를 얻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침대로 갔다. 저는 소희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해요. 당신은 너무 추워요. 도윤이는 단지 떨기만 했다. 그는 약했다. 소희는 무거운 이불을 잡고 침대에서 완전히 끌어내려 방 중앙의 두꺼운 플럿이 울 양탄자 위로 질질 끌고 갔다. 걸을 수 있나요? 그녀는 물었다.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작지만 다부진 소희는 그의 등에 팔을 둘렀다. 어서요.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허약한 소년을 반쯤 들어 올리고 반쯤 끌어서 침대에서 나오게 했다. 그는 훌쩍거렸고 그의 피부는 그녀의 피부에 닿아 얼음 같았다. 그녀는 그를 이불 위에 앉히고 그것을 그의 주위에 단단히 감쌌다.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이빨은 여전히 부딪히고 있었다. 소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담요는 없었다. 열을 공유해야 해. 어머니가 한겨울 폭풍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그녀에게 한 번 말했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소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도윤이 옆에 양탄자에 누웠다. 바로 벽에 기대어. 그녀는 무거운 이불의 가장자리를 둘 다 덮도록 당겨서 작고 공유된 텐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작고 따뜻한 몸을 그의 등에 밀착시키고 한 팔로 그를 감쌌다. 괜찮아요. 그녀는 천에 가려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우리는 그냥 버텨야 해요. 도윤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줄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에 기대었고 자꾸 고마워하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새어나왔다. 소희는 그저 그를 안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지원군이 과연 올지 궁금해했고 그녀가 살면서 겪어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공영에 처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정확히 7분 동안 버텼다. 도지사가 낚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박 대표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도지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웅장한 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었다.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재벌 호스트가 자신의 파티를 단순히 버리지는 않는다. 민재 어디가? 그의 여동생 박지선 이사가 다이아몬드를 번쩍이며 그를 따라 서둘렀다. 지선은 외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이었다. 박 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었다. 도윤이 방 온도 조절기. 박 대표는 계단을 2칸씩 오르며 낮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고치기로 했잖아. 제가 시설팀에 전화했어요. 지선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잡으려 애쓰며 더듬거렸다. 그들은 사소한 센서 문제라고 했어요. 민재,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도윤이 방의 화면은 잡음이 났다. 신호가 약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밀어넣고 더 빨리 움직였다. 그는 2층 계단참에 도착하여 어둡고 조용한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지선은 헐떡이며 바로 뒤에 있었다. 민재, 당신 소란 피우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 대표는 도윤이 방 문을 세게 열었다. 그의 눈앞의 장면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끔찍한 1초 동안 그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는 바닥 위에 담요 덩어리를 보았다. 그는 금발 머리에 섬광을 보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원초적이고 어두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 누군가가 그의 아들을 해쳤다는 것이었다. 도윤아. 그는 소리쳤고 앞으로 몸을 던졌다.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담요 밑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눈은 공포로 커졌으며 손은 마치 타격을 막으려는 듯 들려 있었다. 도윤이는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약했다. 김소희,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박 대표는 차가운 방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지선이 마침내 따라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단순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소희가 떨고 있는 박 대표 상속자를 안고 있는 담요 더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너, 뭐 하는 거야? 그 애한테서 떨어져. 지선은 소희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소녀의 얇은 이두근을 물고 들어갔다. 너 누구야? 혜진. 김혜진. 서비스 계단 옆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던 혜진은 그 외침을 들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공포에 질려 복도를 달려갔다. 그녀는 문간에서 완전히 멈춰 섰고 그녀의 얼굴은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천둥 같은 얼굴의 박민재를 보았다. 그녀는 지선이 자신의 딸을 범죄자처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서 창백하고 아픈 도윤이를 보았다. 소희야, 뭐 한 거니? 혜진은 속삭였고 그녀의 일자리, 그녀의 삶이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그 애가 그 애와 함께 바닥에 있었어요. 지선은 담요 밑을 가리키며 비난했다. 하늘만이 알죠. 그 애가 뭘 했는지. 추웠어요. 도윤이가 속삭였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공황을 뚫고 들어왔다. 혼란과 분노의 폭풍 속에 얼어붙어 있던 박 대표는 마침내 집중했다. 그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도윤이의 뺨을 만졌다. 그것은 얼음 같았다. 그는 도윤이의 입술을 보았다. 여전히 푸른빛이었다. 너무 추웠어요, 아빠. 도윤이는 이빨을 부딪히며 반복했다. 히터가 고장났어요. 박 대표는 벽에 붙은 죽은 온도 조절기를 보았다. 그는 외풍이 들어오는 창문들을 보았다. 그는 두꺼운 울 양탄자를 보았다. 그리고 소희를 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지선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소희의 턱은 들려 있었다. 말해보렴. 박 대표는 이제 더 부드러웠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사장님. 소희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방이 너무 추웠어요. 침대가 창문 옆이에요. 저는 바닥이 더 따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양탄자가 우리니까요. 박 대표는 담요들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열을 공유해야 해요, 사장님. 소희는 마치 날씨나 찬바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박 대표는 10살짜리 소녀에서 여전히 분노로 소희의 팔을 꽉 쥐고 있는 여동생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혜진을 보았고 여전히 떨고 있지만 더 이상 푸르지 않은 아들을 보았다. 박민재는 5초도 안 되어 3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선에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놓으세요. 지금. 지선은 깜짝 놀라 소희의 팔을 놓았다. 그는 혜진에게 돌아섰다. 당신의 근무는 끝났으며. 끝났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은 오늘 밤 여기 남쪽 손님 별채에서 지낼 것입니다. 난방이 됩니다. 혜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저 응시했다. 사장님, 그리고 너. 박 대표는 소희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는 길고 조용한 순간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 그녀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치는 완전한 두려움의 부재를 보았다. 네가. 그는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며 말했다. 방금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 그는 여동생에게 다시 돌아섰고 차가운 분노가 되돌아왔다. 윤미숙 씨에게 알려요. 짐 싸라고. 내가 경찰에 전화하기 전에 이 저택에서 나가는데 10분의 시간이 있어. 민재, 지선은 헉소리를 냈다.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박 대표가 말했다. 혜진과 소희를 제외하고 모두 나가. 지선은 굴욕감을 느끼며 방을 나갔다. 박 대표는 도윤이를 담요째로 팔에 안아 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린 혜진에게 돌아섰다. 부탁합니다. 따라오세요. 내 아들이 춥고 나는 당신의 딸이 이 집 전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프로토콜 위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것에 얼이 빠진 감사였다. 그리고 박민재에게 그것은 그가 가치, 충성심, 그리고 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엎을 변화의 시작이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걸어갔다. 그는 무거운 오리털 이불에 쌓인 도윤이를 안고 있었고 박 대표 자신의 천이 아들에게 전달되면서 그의 작은 몸은 마침내 이완되었다. 혜진과 소희는 침묵 속의 불확실한 호위병처럼 2걸음 뒤를 따랐다. 엄마, 소희는 속삭이며 어머니의 손을 찾았다. 죄송해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쉿, 소희야. 지금은 아니야. 혜진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녀의 눈은 박 대표의 넓고 긴장된 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푹신한 러너 위의 모든 발걸음은 실직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지키기로 맹세했던 한 가지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딸이 보이도록 허용했고 더 나쁘게는 개입하도록 했다. 그들은 차갑고 현대적인 동쪽 별채의 유리 공간을 떠나 남쪽 별채로 들어갔다. 이 저택 부분은 박 대표의 할아버지가 지은 것으로 더 오래되었다. 벽은 따뜻하고 어두운 나무 패널로 되어 있었다. 공기는 부드러웠고 희미하게 오래된 책과 밀랍 냄새가 났다. 박 대표는 가장 큰 손님
스위트룸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 갈라 손님이 쉴 경우를 대비해 저녁 직원들이 몇 시간 전에 피워둔 불이 이미 벽난로에서 타닥거리고 있었다. 방은 부드러운 노란색과 깊은 붉은색의 조화였다. 여기에 눕혀요. 박 대표는 내 기둥 침대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혜진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실크 이불을 젖혔다. 박 대표는 도윤이를 내려놓고 그가 안고 온 오리털 이불을 풀었다. 소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피부는 여전히 얼룩덜룩하고 창백했다. 혜진 씨. 박 대표는 사무적인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준석 박사님께 전화하세요. 그의 번호는 하우스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코드 1, 코드 1이라고 전하세요. 그가 이해해야 할 겁니다. 네, 사장님. 혜진은 앤티크 책상 전화기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소희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고 총명한 푸른 눈을 가진 작은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을 비비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춥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제 스웨터가 있어요. 박 대표는 이상하고 어색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는 숫자, 예측, 그리고 인수에만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랐고 심지어 자기 아들과도 몰랐다. 그는 제공하는 데는 능했지만 위로하는 데는 아니었다. 바닥 양탄자라고 했지. 그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열은 위로 오르지만 사장님. 소희는 조용히 말했다. 창문에서 오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대류라고 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고 바닥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하지만 침대는 높아요. 찬 공기가 바로 그 밑으로 가죠. 마치 다리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박 대표는 그녀를 응시했다. 대류와 울 양탄자요. 소희는 이 방의 양탄자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것은 좋은 단열재입니다. 나무보다 낫죠. 찬 공기는 그 밑에 갇히지만 윗부분은 방의 따뜻함으로 유지됩니다. 혜진은 수화기 너머로 손을 대고 전화를 끊었다. 한 박사님께서 오시는 중입니다, 사장님. 10분 후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표는 눈을 여전히 소희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대류에 대해 어디서 배웠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요. 그는 전쟁 중에 산에서 싸웠어요. 소희가 말했다. 그는 엄마에게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박 대표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갈라 코디네이터였다. 그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다. 그러자 또 다른 것이 왔다. 도지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재,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야겠네요. 다음 주에 연락합시다. 파티. 그는 잊고 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들 아래 세 층에는 부와 소음의 바다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따뜻한 방에서 반쯤 얼어붙은 아들과 가정부의 딸과 함께 있었다. 사장님. 혜진은 목소리를 떨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씨에 대해서요. 그리고 소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식료품 저장실에 머물라고 말했어요. 저는 단지 직원 화장실에 보냈을 뿐이에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박 대표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몸짓은 날카로웠고 단호했다. 혜진 씨, 그만하세요. 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 딸이 연봉 1억 5천만 원짜리 유모가 실패한 일을 했다고 사과하지 마세요. 박 대표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딸이 똑똑하다거나 용감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그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너는 엄마 말을 거역했지. 소희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바로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지. 너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갔지. 네, 사장님.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는 무섭지 않았니?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보았고 다시 박 대표를 보았다. 혼날까봐 무서웠지만 도윤이는 추워하는 것 같았어요. 추위는 다릅니다. 추위는 기다릴 수 없지만 혼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요. 박민재는 자신의 세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문성에 돈을 지불했다. 그는 보안, 의료, 투자 조언에 돈을 지불했다. 그는 최고를 샀다. 윤 씨는 최고였다. 그의 집안을 관리하는 여동생은 최고여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성공한 유일한 사람은 10살짜리 소녀였다. 생존에 실질적이고 가혹한 물리학을 이해하는 소녀. 돈을 전혀 받지 않은 소녀. 한 박사님은 약속대로 10분 안에 도착했다. 그는 30년 동안 박 대표 가족의 주치의였던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는 손님 스위트룸에 들어서서 턱시도를 입은 박 대표, 검은색 제복을 입은 혜진, 벽난로 옆에 서 있는 소희의 상황을 한번 보고 일을 시작했다. 폐렴에다 차가운 방이라 좋은 조합이 아니네, 박민재. 그는 청진기로 도윤이의 가슴을 들으며 투덜거렸다. 유모는 처리했습니다. 박 대표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네. 한 박사님은 도윤이의 천을 확인했다. 35정 8덱시. 낮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따뜻해지고 있어. 떨림은 멈췄고. 그는 이제 깨어 모두를 넓고 지친 눈으로 바라보는 소년을 보았다. 운 좋은 아이구나, 도윤아. 다시 이렇게 추워지면 회복이 몇 주나 지연될 수 있었어. 재발을 보게 될 수도 있었지. 또 다른 입원이야. 박 대표의 피가 차가워졌다. 또 다른 입원. 그가 아들이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무균의 하얀 방에서 보냈던 몇 주가 눈앞에 번뜩였다. 하지만 괜찮아. 한 박사님은 가방을 싸면서 말했다. 덕분에. 그는 소희를 보았다. 이 아이는 김소희입니다. 박 대표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의 딸입니다. 오. 한 박사님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김소희 양, 넌 좋은 본능을 가졌구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낫네. 그 바닥과 담요 트릭이 아마도 그를 응급실로 가는 것을 막았을 거야. 일하고 싶니? 소희는 눈을 깜박였다. 저는 10살입니다, 사장님. 농담이야. 박사님은 껄껄 웃었다.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육수를 먹이고 잠자게 둬. 해 뜰 때쯤이면 완벽하게 괜찮을 거야. 박사님은 떠났다. 박 대표는 그를 서비스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방은 달라져 있었다. 혜진은 벨벳 안락의자 끝에 앉아 지쳐 보였다. 하지만 소희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컵을 찾아 물을 채우고 약하게 마시는 도윤이를 위해 그것을 잡고 있었다. 좀 나아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추워요. 알아. 소희가 말했다. 하지만 곧 불이 방을 따뜻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해요. 도윤이는 그녀를 보았고 그의 호기심이 그의 피로를 이겨냈다. 누구세요? 저는 소희예요. 우리 엄마는 혜진이에요. 가정부세요. 아, 도윤이는 혜진을 본 적이 있었다. 조용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여자. 항상 청소하고 있는. 그는 소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왜 저와 바닥에 있었어요?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소희가 말했다. 버디 워밍이라고 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군인이요? 도윤이가 물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도윤이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네, 마이클 헤이스 사병이요. 그는 매우 용감했어요. 그녀는 복도에서 가져온 배낭에서 작은 은도금 액자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도윤이에게 건넸다. 박 대표는 문 옆 그림자 속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이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남자는 젊고 날카로운 제복을 입고 있었고 턱이 높았다. 그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진지해 보였다. 그는 그랬어요. 소희가 말했다. 그는 눈이 절대 녹지 않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전쟁했어요. 그는 추위가 다른 군인들보다 더 나쁜 적이라고 말했어요. 추위는 조용하고 절대 잠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는 속삭였다. 한 번은 소희는 이야기꾼의 리듬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와 다른 군인이 눈볼에 갇혔어요. 그들의 무정이는 고장났어요. 그들은 작은 눈 구멍 속에 있었어요. 다른 남자는 자고 싶어 했어요. 그는 깨어있기에는 너무 춥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종류의 추위에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뭘 했어요? 그는 제가 당신에게 했던 것을 했어요. 소희가 말했다. 그는 그들 둘 달을 하나에 방수포로 감싸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밤새도록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 낚시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개에 대한 이야기. 해가 뜨고 구조팀이 그들을 찾을 때까지 그를 깨어있게 했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열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도윤이의 눈은 무거웠지만 그는 모든 단어를 듣고 있었다. 와, 소희는 결론 지으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가져갔다. 그는 큰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했어요. 영웅이 되려면 누가 추운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담요를 공유하는 거예요. 도윤이의 눈이 마침내 감겼다. 그는 잠들었고 그의 호흡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고 고르게 되었다. 박민재는 문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아팠다. 글로벌 제국을 지휘하는 그가 기계, 유모, 온도 조절되는 별채로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울 양탄자와 이야기로 그를 고쳤다. 그는 깊고 불안한 수치심을 느꼈다. 갈라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도지사는 떠났고 주요 기부자들은 코트를 챙기고 있었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그 밤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박지선 이사는 차가운 분노 속에 있었다. 박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아이 앞에서 불순종한 하인처럼 해고했다. 그는 서울 최고의 유머를 해고했다. 그는 가정부를 가족의 개인 손님 별채에 머물게 했다. 그것은 프로토콜 위반이었다. 그것은 계층 위반이었다. 그녀는 웅장한 홀을 행진했고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위에서 환하게 딸깍거렸다. 직원들이 청소 중이었고 그녀는 혜진의 지갑과 코트가 여전히 서비스 입구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남쪽 별채를 우회하고 동쪽 별채로 곧장 갔다. 그녀는 윤 씨를 발견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여행 가방의 지퍼를 잠그고 있었다. 윤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지선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가 방금 저를 해고했어요. 유모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온도 조절기가 고장났어요. 저는 다른 담요를 덮어줬어요. 제가 뭘 해야 했나요? 그는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지선은 쏘아붙였다. 그는 추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떠났어요.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요점은 제 오빠가 감정적인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정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가정부 김혜진과 그녀의 딸, 이상한 금발아이. 그들은 지금 제 조카와 함께 남쪽 별채에 있어요. 윤 씨는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다. 정확히 뭘? 지선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는 이 영웅적인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어요. 그 소녀는 무단 침입한 거예요. 그녀는 이 별채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녀 자신이 문을 열어 방을 춥게 만들고 그런 다음 동정심이나 돈을 얻기 위해 영웅 행세를 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 씨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믿고 싶어 하며 물었다. 확신해요. 지선은 거짓말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은 기회를 봐요. 홀아버지, 아픈 아들, 전형적인 수작이죠. 그녀는 윤 씨의 팔을 토닥였다. 당신은 시내의 그랜드 하얏트로 가세요. 방값을 박 대표 계정에 청구하세요. 제가 아침에 오빠를 처리할 거예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박 이사님. 고맙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녀는 10살짜리 소녀와 그녀의 쥐 같은 어머니가 이 집의 질서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박 대표가 청구서를 지불했지만 그녀가 운영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남쪽 별채로 행진했다. 그녀는 손님 스위트룸을 발견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막 쳐들어가려 할 때 혜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장님, 저는 고집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옳지 않아요. 저는 소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버스가 다시 운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침에 제 임무를 위해 돌아올 거예요. 지선은 멈춰 서서 들었다. 좋아, 그녀는 생각했다. 적어도 어머니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군. 그러자 그녀는 박 대표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녀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차갑고 분명했다. 혜진 씨,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제 딸이, 당신 딸은, 박 대표는 말했다. 안락의자에서 잠들어 있어요. 그녀는 다른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너무 고급스럽다고 말했어요. 지선은 부드럽고 건조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박 대표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어요. 박 대표는 계속했다. 전쟁 영웅의 사진이 담긴 배낭을 안고 의무를 이해했던 남자. 한편 제 아들은 이번 달 처음으로 위험하지 않게 잠들어 있는데 당신은 당신 딸을 한밤중에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단지 저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사장님. 혜진의 목소리는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박 대표는 목소리를 굳히며 말했다. 당신이 틀린 부분입니다. 오늘 밤 당신과 소희는 이 지독히 버려진 저택 전체에서 유일하게 어딘가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당신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잘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논의는 끝입니다. 박지선은 문에서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단지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명을 받았다. 그는 매료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토콜 위반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이었다. 그녀의 지위, 그녀의 권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구축한 삶의 구조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호텔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로버트, 나 박지선이야. 그녀는 얼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배경 조사를 해줘야겠어. 전면적으로. 김혜진과 그녀의 딸 김소희에 대해, 그리고 마이클 헤이스라는 남자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네, 기다릴게요. 김소희는 커피와 베이컨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일어났다. 그녀의 목은 뻣뻣했다. 방 건너편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어젯밤과 같은 검은색 제복을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그녀는 소희가 알기에 다른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와 침대에 있는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소희는 속삭이며 다리를 풀었다. 혜진은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은 익숙한 뼛속 깊은 피로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소희를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슬픈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좋은 아침이다, 햇살. 잘 잤니? 엄마는 안 잤잖아요. 소희는 관찰했다. 눈을 좀 붙였어. 혜진은 항상 그녀가 전혀 자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문구로 말했다. 거대한 내기둥 침대에서 박도윤이 몸을 뒤척였다. 그는 일어났고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뺨은 건강하고 따뜻한 색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고 있던 아이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도윤이는 수줍게 말했다. 그는 혜진을 보았고 그리고 소희를 보았다. 배고파요. 마치 소환된 것처럼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그것은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노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망설이는 예의 바른 노크였다. 혜진은 앞치마를 다듬었고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이 제자리로 미끄러져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박민재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를 입은 위압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진한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최근 샤워를 한 듯 약간 축축했다. 그는 음식으로 가득 찬 큰 은쟁반을 들고 있었다. 너무 예상 밖이라 혜진은 얼어붙었다. 박 대표는 쟁반을 들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이 배고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대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다. 그는 벽난로 앞 낮은 커피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았다. 박 대표님,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혜진은 앞으로 달려가며 더듬거렸다. 그것은 제 일입니다. 제가 주방에 갈 수 있습니다. 혜진 씨, 박 대표는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다. 앉아서 드세요. 그는 아들을 보았다. 기분이 어떠니, 도윤아? 좋아요. 도윤이가 말했다. 따뜻해요. 그리고 소희가 여기 있어요. 그래. 박 대표는 이제 의자 옆에 서서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소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희야, 사장님. 그녀는 대답했다. 박 대표는 그 똑같은 이상한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난 몇 시간 동안 생각했어. 고맙다는 말은 작게 느껴져. 네가 한 일을 다 담아내지 못해. 저는 단지 그가 따뜻해지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사장님. 소희가 말했다. 아니, 너는 그 이상을 했어. 박 대표는 목소리에 힘을 얻으며 말했다. 너는 유료 전문가들로 가득 찬 이 집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했어. 너는 주의를 기울였어. 너는 행동했어. 너는 용감했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마스터했던 유일한 도구였다. 그는 수표책과 펜을 꺼냈다. 너에게 보상하고 싶어, 소희야. 그는 책상으로 이동하며 말했다.
내 교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싶어. 대학교까지. 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장님, 안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혜진 씨. 박 대표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소희를 보았고 그의 펜은 수표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금액을 말해봐. 새집, 어머니를 위한 차, 내 대학 등록금 전액 지불. 다 됐어. 그것은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왕국을 제안하고 있었다. 소희는 수표책을 보았다. 그녀는 충격과 유혹이 섞인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열린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도윤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박민재를 보았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말했다. 박 대표의 움직이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소희는 웅장한 방에서 분명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혜진은 굴욕감을 느끼며 속삭였다. 사장님, 이 아이는 단지 아이일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소희는 턱을 들고 주장했다. 그녀는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마이클 헤이스 사병은 눈보라 속에서 그 남자를 구한 일로 산에서 한 일에 대해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 했지. 박 대표는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대통령이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가 구한 남자, 그 군인은 부자였어요. 그의 가족은 철도 회사를 소유했어요. 그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집을 주려고 했어요. 큰 집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았니? 박 대표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소희가 말했다. 그는 그것을 돌려보냈어요. 그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고맙다고 말하고 다음번에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쉬었다. 저는 제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의무를 다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도윤이는 춥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담요를 공유했어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박민재는 소희 맞은편의 안락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는 베이컨 접시 옆 테이블 위에 수표책을 놓고 10살짜리 소녀를 응시했다. 그는 평생을 이사회실에서 레버리지 바이아웃, 적대적 인수, 그리고 뇌물수수의 세계를 탐색하며 보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었다.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었다. 그는 탐욕, 야망, 그리고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분명하고 단순하며 흔들리지 않는 규범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너를 잘 가르쳤구나. 박 대표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우리 엄마를 가르쳤어요. 소희가 정정했다. 엄마가 저를 가르쳤고요. 작고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는 긴장이 풀린 것을 보고 소희의 배낭을 가리켰다. 제게 제 책을 읽어줄 수 있나요? 제 책이요? 소희가 물었다. 어젯밤에 그 책이요. 비밀의 화원요. 오, 소희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가방을 꺼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께서 괜찮으시다면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괜찮아. 소희는 두꺼운 울 양탄자 가장자리에 앉았고
침대에서는 안전한 거리였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레녹스였고 소희는 목소리에 자신감을 얻으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미셀스웨이트 장원에 있는 삼촌과 함께 살기 위해 보내졌을 때 모두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불쾌하게 생긴 아이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켜보았다. 그는 보통 그렇게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아들이 눈에 띄게 이완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윤이의 눈은 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평소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풀리고 있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진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박 대표도 들었다. 그는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잠겨있고 죽은 정원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소희를 보았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군인에게서 물려받은 힘과 명예의 그녀만의 비밀의 화원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소녀. 그는 이제 조용히 그를 위해 커피를 따르는 혜진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돈을 지불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깊고 역겨운 깨달음이 그에게 자리 잡았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 집의 죄수였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유모들과 관리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여동생들의 표면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야기 속의 아이들만큼이나 갇혀 있었다. 날카롭고 권위 있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 딸깍거리며 이 마법을 깨뜨렸다. 문은 노크 없이 활짝 열렸다. 박지선 이사가 공손하고 통제된 분노의 가면을 쓴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크림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검은색 가죽 사찰백을, 다른 손에 마닐라 폴더를 들고 있었다. 민재, 드디어. 그녀는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내내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갈라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신은 그냥 사라졌잖아요.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있었어, 지선. 박 대표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일어섰다. 방에 짧고 따뜻한 평화가 증발했다. 네, 보시다시피요. 지선은 장면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음식 쟁반, 커피를 따르는 혜진, 그리고 책을 들고 바닥에 앉아있는 소희를 포착했고 그녀의 입술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경멸로 말려 올라갔다. 아늑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뭘 원해, 지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는 말했다. 이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거죠, 분명히. 그녀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마닐라 폴더를 박 대표의 열린 수표책 바로 위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제가 어젯밤에 변호사에게 조사를 좀 하도록 수고를 했어요. 지선은 혜진과 소희가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손님들에 대해. 커피포트를 들고 있던 혜진은 요란하게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지선, 이 정도면 충분해. 박 대표는 경고했다. 오, 그런가요? 지선은 쏘아붙였다.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에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수표를 쓰려고 해요. 10살짜리 아이가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근거해서요. 나는 당신이 그보다 더 나은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민재. 그녀는 폴더를 두드렸다. 아니면 당신은 그냥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 폴더 안에 뭐가 있는데? 박 대표가 요구했다. 진실이요, 지선은 말했다. 이 사람들은 유연하게 찾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김혜진, 미망인, 아이 하나, 소희, 범죄 기록 없음.
보통이네요. 지루해요. 그녀는 두 번째 장을 꺼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민재, 그 전쟁 영웅, 사병, 거기서 흥미로워져요. 바닥에서 얼어붙어 있던 소희가 일어섰다. 멈춰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분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오, 말할 거예요. 지선은 차갑고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클 헤이스 사병은 없었어요. 산에서 싸운 사람도 없었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도 없었어요. 혜진은 맞은 것처럼 보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맞나요? 지선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는 마이클 헤이스 사병이었어요. 보급 담당 서기였죠. 그는 그의 전체 복무 기간 동안 워싱턴주에 있는 훈련기지에 주둔했어요. 그는 나라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전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전역했어요. 명예롭게. 네, 하지만 신경 불안정 때문이었어요.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민재. 그는 석이었어요. 그 말들은 공기 중에 무겁고 유독하게 매달렸다. 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니요. 아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영웅이었어요. 그는 한 남자를 구했어요. 그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얘야. 지선은 가짜 연민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남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들은 초라한 현재를 덮기 위해 과거를 만들어내죠. 그는 가족에게 허풍을 떨었던 실패한 보급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녀는 혜진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그 허풍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어떻게 감히? 혜진은 온몸을 떨며 속삭였다. 당신 사악한 여자. 저는 실용적인 여자예요. 지선은 반박했다. 저는 이 가족을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박 대표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사기꾼이에요, 민재.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당신의 감정에 호소하여 당신이 수표책을 열도록 설계된 조작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속았어요. 박 대표는 종이를 보았다. 그는 지선의 미소 짓는 승리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울고 있는 굴욕적인 혜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소희를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주먹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은 거의 무서울 정도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에요. 소희는 떨리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야, 쉿. 혜진은 딸의 팔을 잡으며 흐느꼈다. 우리는 떠날 거야. 당장 떠날 거야. 아니, 박 대표는 방 전체를 침묵시키는 죽은 듯 고요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는 여동생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소희만을 보고 있었다. 민재, 지선이 시작했다. 바보같이 굴지 마. 증거가 바로 아니라고 했어. 박 대표는 반복했다. 그는 커피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마닐라 폴더를 집어들고 그것을 열지 않고 벽난로에 떨어뜨렸다. 불길이 가장자리를 핥았고 그것은 갈변하기 시작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선은 비명을 질렀다. 그게 증거예요. 나에게 증거는 필요 없어. 박 대표는 여동생을 마주하며 말했다. 나는 저 침대에서 자고 있고 건강한 내 아들이 있어. 나는 유급억 원을 지불한 유모가 그를 얼어 죽게 내버려 둔 것을 알지. 그리고 나는 10살짜리 소녀가 나에게 의무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불타고 있는 폴더를 가리켰다. 나는 저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 안 해. 나는 그가 사병이었는지 석이었는지 상관 안 해. 나는 그가 산에서 싸웠는지
타자기 앞에서 싸웠는지 상관 안 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선은 그녀의 침착함이 깨지며 울부짖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가르쳤기 때문이야. 박 대표는 소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무엇이었든, 그가 무엇을 했든,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가르쳤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명예를 가르쳤어. 그는 그녀에게 당신이 한 남자를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가르쳤어. 그는 그녀에게 당신이 당신의 담요를 공유한다고 가르쳤어. 그는 그녀에게 너와 내가, 그의 목소리는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배우지 못한 무언가를 가르쳤어. 너는 그것을 살 수 없어, 지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조할 수 없어. 민재, 당신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박 대표가 말했다. 내 실수는 이 집이 서기에 의해 운영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어. 계정은 관리하지만 무엇이 가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는 말을 잃고 그를 응시하는 혜진을 보았다. 혜진 씨, 사과드립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여동생의 잔인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지선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끝났어, 지선.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짐을 싸. 정오까지 내 집에서 나가. 박지선의 얼굴이 무너졌다. 승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고 날것에 입 벌린 공포가 드러났다. 민재, 안 돼요. 이건 내 집이에요. 내 집이야. 박 대표가 정정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집이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 둘 다를 실망시켰어. 당신은 윤 씨와 똑같아. 당신은 문제를 보았고 다른 쪽을 보았어. 더 나쁘게는 당신은 그것을 고친 사람을 공격했어. 나가. 지선은 입을 열었다 닫으며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혜진을 보았다. 그녀는 소희를 보았다. 그녀의 눈 속의 증오는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렸고 그녀의 등은 뻣뻣했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복도에서 사라졌고 최종적인 날카로운 패배의 소리였다. 박 대표는 몇 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섰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도윤이는 침대에 앉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소희는 벽난로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폴더는 이제 검게 거품이 이는 사각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엄마,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응, 아가. 증조할아버지에 대해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혜진의 심장이 찢어졌다. 그녀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오, 소희야, 그건 복잡해. 그럼 그는 사병이 아니었어요? 소희는 속삭였고 첫 눈물이 그녀의 흙 묻은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아니, 아가, 아니었단다. 혜진은 오래된 수치심이 섞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는 석이었고 불안해했어. 전쟁이 그를 무섭게 했지. 그는 해외로 나간 적이 없었어. 그럼 그 이야기, 눈보라, 군인, 그 이야기는 혜진은 딸의 눈을 보기 위해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사실이었어. 하지만 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 52년 서울에 큰 한파 때 일어났단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 그는 쉼터의 자원봉사자였지. 그리고 그가 구한 남자는 군인이 아니었어. 그는 노숙자였단다.
하지만 그는 그를 구했어. 그는 밤새도록 그와 함께 앉아 있었지. 그는 자신의 열을 공유했어. 나머지는 사병 부부는 그가 지어낸 이야기였단다. 그가 용감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 소희는 이것을 처리했다. 그녀의 영웅,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남자의 웅장하고 빛나는 이미지는 사라졌다. 그것은 외풍이 드는 쉼터에서 낯선 사람과 담요를 공유하는 작고 불안한 남자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영웅이었죠. 그렇죠. 응, 아가. 혜진은 그녀의 딸을 꽉 안으며 흐느꼈다. 응, 그는 그랬단다. 그는 내가 아는 최고의 남자였어. 박민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여동생을 해고했고 자신의 전체 삶을 수정했으며 방금 거짓말로 인정된 이야기를 변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확히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다. 방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유일한 소리는 지선의 폴더를 태우는 불의 부드러운 타닥거림과 딸을 안고 있는 혜진의 억눌린 흐느낌뿐이었다. 박 대표는 창가에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피곤하고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딱딱하고 불안한 에너지는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팔은 소희를 감싸고 있었고 소희는 여전히 불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혜진 씨. 박 대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눈이 빨갛게 되어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을 진정시키고 일어서서 다시 투명한 가정부가 되려고 했다. 박 대표님, 저희는 저희 짐을 쌀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다. 혜진과 소희 둘 다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혜진은 속삭였다. 그는 석이었습니다. 그는 사병 부분을 지어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들에게 걸어가며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에게 너무도 생소한 행동이라 그의 무릎이 삐걱거렸다. 그는 이제 소희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너 그의 증손녀를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할 만큼 용감하게 만들었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소희야. 그것은 유산이야.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것이야. 소희는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이 강력한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단지 슬퍼 보였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단다. 박 대표가 말했다. 그의 계급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전투가 산에서 일어났는지 쉼터에서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는 누군가가 춥다는 것을 보았지. 그는 자신의 담요를 공유했어.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야. 이해하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떨리는 움직임. 좋아. 박 대표는 일어섰다. 그는 혜진을 보았다. 제 여동생은 갔습니다. 윤 씨는 갔습니다. 제 아들은 안전합니다. 이 집. 이 집은 엉망입니다. 혜진 씨. 그것은 차갑고 완벽하게 관리되었으며 텅 빈 곳입니다. 몇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저는 지선처럼 종이 위에서 숫자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생명 없는 방 주위를 손짓했다. 저는 가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십 명 있습니다. 그들은 먼지를 털고 광을 내고 규칙을 어길까 두려워서 제 아들을 윤 씨처럼 얼어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혜진이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머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머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집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에스테이트 매니저로서.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장님, 그건 당신 여동생의 일입니다. 그것은 기업 직책입니다. 예산, 직원,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박 대표가 물었다. 저는 바닥을 청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습니다. 당신은 10살에 제 전체 이사회보다 더 많은 용기, 명예, 그리고 실용적인 지능을 가진 딸을 키웠습니다. 박 대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이야기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의무의 이야기.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규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 연민, 두려움이 아닌. 급여는 제 여동생이 스스로에게 지불하던 것의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과 소희는 이 별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뜻합니다.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새로운 삶, 안전의 삶, 존중의 삶을 제안받고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님, 혜진은 그녀의 목소리에 마지막 떨림과 함께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 그녀는 그냥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아니, 박 대표는 그들 모두를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도윤이를 보며 말했다. 그는 내 가족입니다. 당신과 소희는 내 가족을 구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단지 제가 우연히 관련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상사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손을 내밀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혜진 씨? 이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혜진은 딸을 보았다. 소희는 얼굴을 풀고 작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박 대표의 손을 잡았다. 네, 박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늦게 박 대표는 자신의 광활하고 조용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대립의 아드레날린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차갑고 단단한 자네와 함께 남겨졌다. 그는 여동생을 해고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정부 가족을 입양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변호사였다. 민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변호사의 목소리는 얇게 들렸다. 지선이 방금 나에게 전화했어. 히스테리 부리면서 네가 미쳤다고 하더군. 그녀는 가정관리 법인에서 자신의 해임을 다투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정신 불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어. 박 대표는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고 차가운 푸른색이었다. 그녀가 시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로버트. 박 대표는 완벽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퇴직금 패키지를 보내. 관대한 것으로. 그리고 그녀에게 한 박사님의 청구서와 도윤이 방의 보안 카메라 영상 4번을 보내. 윤 씨가 내 아픈 아들을 살비보 수요덱 씨 방에 버려두는 영상, 내 여동생이 고치기로 되어 있던 방. 전화선 반대편에 침묵이 흘렀다. 아, 변호사가 말했다. 영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안정 서사를 바꿉니다. 네, 박 대표가 말했다. 그것은 그래, 처리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선을 알았다. 그녀는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멍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돈을 받고 갈 것이다. 그녀는 사라질 것이다. 그의 다른 전화선이 울렸다. 그의
보안팀장이었다. 사장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복무한 마이클 헤이스 사병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셨죠. 네, 박 대표가 말했다. 박 이사님이 뽑은 보고서는 얇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옳았습니다. 그는 포트 루이스의 보급석이었습니다. 그는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불안신경증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전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불안장애라고 부를 것입니다. 계속해. 박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그 신경 불안정, 그것은 전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복무에 부적합했습니다. 그는 신병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담요, 군화, 그리고 의료용품을 암시장에 팔던 그의 보급 담당관에 대해 3건의 공식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사장님. 그의 상사들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고 의학적 전역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급 담당관은 2년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눈을 감았다. 그럼 그 남자는 영웅이었구나. 그는 단지 서기가 아니었어. 그는 내부 고발자였어. 그는 자신의 의무를 위해 자신의 단순한 경력을 희생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 사장님. 보안팀장이 계속했다. 52년의 눈보라. 우리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의 오래된 기사입니다. 지역 자원봉사자, 불우한 남자 구하다. 그였습니다. 그는 트리니티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노숙자인 베테랑 한 명이 파이프가 터지고 난로가 고장났을 때 갇혔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하나에 방수포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녀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박 대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에게 깊은 고통스러운 존경심을 느꼈다. 명예를 처벌하는 시스템에 의해 패배했지만 어쨌든 명예롭게 계속 살았던 남자. 고맙습니다. 박 대표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서재를 떠났다. 그는 이사회실로 가지 않았다. 그는 시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남쪽 별차의 손님 스위트룸으로 갔다. 그것은 더 이상 손님 스위트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령에 따라 김 여사와 그녀의 딸의 새로운 영구 거주지였다. 그는 노크했다. 소희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희야.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보았다. 혜진은 이미 전화 중이었고 주방 직원들을 존중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도윤이는 바닥에 있었고 그의 숙제가 펼쳐져 있었다. 아빠. 도윤이는 허둥지둥 일어나며 말했다. 보세요. 소희가 저에게 비밀의 화원 지도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박 대표는 보았다. 그것은 벽과 정원에 유치하고 매력적인 그림이었다. 알겠다. 박 대표가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것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소희야, 나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나는 내 여동생이 했던 짓을 했어. 나는 네 증조 할아버지를 조사하도록 했어. 혜진은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졌다. 소희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네, 어머니가 옳았어. 박 대표가 말했다. 그는 석이었어. 하지만 그는 또한 영웅이었어. 그는 다른 군인들의 보급품을 훔치는 나쁜 남자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어. 그는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의무를 선택했어. 소희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쉼터에 대한 이야기,
박 대표는 계속했다. 사실이었어. 전부 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소희야. 아주 좋은 사람. 그는 아주 좋은 계급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사병이었죠.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네. 박 대표가 말했다. 그는 그랬단다. 박 대표는 그 순간 자신의 부에 완전한 억압적인 무게를 느꼈다. 그는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그는 회사를 살 수 있었다. 그는 정치인들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유산을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존중할 수 있었다. 3주 후 집은 변화했다. 지선의 날카로운 혀와 독단적인 규칙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직원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혜진 여사, 혜진은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을 알았다. 그녀는 집을 기계처럼이 아니라 공동체처럼 운영했다. 도윤이는 번창하고 있었다. 폐렴은 먼 기억이었다. 혜진이 고용한 그의 새로운 과외교사는 창의적인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친절하고 나이 많은 여성이었다. 그와 소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들은 광활한 서재에서 함께 숙제를 했다. 그들은 정원을 탐험했다. 조용하고 허약한 소년, 도윤이는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박민재도 변했다. 그는 단 하나의 갈래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저녁 5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일찍 집에 왔다. 그는 혜진, 소희, 그리고 도윤이를 겨울철 난초로 가득 찬 유리방인 작은 온실에서 발견했다. 소희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는 수표책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크고 평평한 벨벳으로 포장된 물체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그는 말했다. 지불이나 보상이 아니야. 그것은 인정이야. 그는 그것을 풀었다. 그것은 큰 청동 명판이었다. 맨 위에는 마이클 헤이스 사병시민 의무재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이클 헤이스 사병, 1928, 1985을 추모하며 진정한 명예는 계급이나 직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용기와 추운 사람들과 담요를 공유하는 연민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이 재단은 서울의 쉼터들을 후원하고 재건하는 데 전념하여 아무도 다시 추위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박 대표 가족 신탁에 의해 자금 지원됨. 소희는 그 글을 읽었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갔다. 오래된 트리니티 쉼터는 몇 년 전에 철거되었어. 박 대표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것을 짓고 있어. 진짜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의 진정한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야. 혜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다. 소희는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에 차갑고 솟아오른 글자를 만졌다. 그녀는 박민재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엄숙하고 성숙한 우아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좋아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 대표님. 아니, 소희야. 박 대표가 말했다. 그는 그녀와 그녀 옆에 서서 미소 짓는 아들을 보았다. 내가 고맙다. 그날 저녁 서재에 불이 켜졌다. 박 대표, 도윤이, 혜진, 그리고 소희 모두 그곳에 있었다. 혜진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박 대표는 합병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도윤이가 침묵을 깼다. 아빠, 저희에게 읽어주실래요? 박 대표는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나? 내 소희가 말했다. 저희는 비밀의 화원을 끝냈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녀는 두꺼운 책을 들어 올렸다. 박 대표는
책을 보았다. 그는 빽빽한 페이지들을 보았다. 그는 한 번도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은 적이 없었다. 나는 잘 못해.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도윤이는 그의 발 아래 양탄자에 앉기 위해 움직이며 말했다. 그냥 시도해야 해요. 박민재, 재벌, 자선가, 그리고 우주의 주인은 그의 합병 보고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소희에게서 책을 받았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1장, 제독 뱀보의 늙은 뱃사람.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딱딱했다. 그는 단어는 읽었지만 음악은 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아이, 그들의 얼굴이 불빛에 쌓인 것을 보자 그는 긴장을 풀었다. 그는 그의 보안팀장이 그에게 말해준 이야기를 기억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불안한 남자가 낯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박 대표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빌리 본주를 위해 목소리를 바꿨다. 그는 그것에 으르렁거림을 넣었다. 도윤이가 낄낄거렸다. 소희의 눈이 커졌다. 박민재는 미소 지었고 계속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호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남자였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의 작고 낯선 새로운 가족에게 둘러싸인 따뜻한 방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담요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그 불이 켜진 방의 따뜻함 속에 남겨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저의 희망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차가운 방에서 담요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친절한 행동이 가장 큰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한 조용한 순간을 가졌나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주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